이번 영상은 양식조리 기능사 필기를 응시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공통범위 영상을 모두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수강생들 후기를 들으면 과목별 문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보통은 5문제 정도 나오지만 많게는 10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번 영상까지 꼭 끝내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후기 아시죠? 이 영상들은 제가 정말 정성껏 만든 자료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합격 후기 하나하나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양식 파트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서구형 칼과 우리나라 칼의 차이부터 볼게요. 서구 요리는 앞날을 이용해 허브를 얇게 썰거나 칼을 앞뒤로 흔들며 써는 방식이 많아요.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손종원 셰프님이 다지기 할 때 칼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구형 칼은 칼등과 칼날이 전체적으로 곡선인 것이 특징이에요. 반면 우리나라 칼은 내려치듯 써는 방식이 많아서 앞날이 직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썰기 방법에 대해 볼게요. 행위 자체는 비슷하지만 용어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큐브는 주사위 모양으로 써는 것, 찹은 다지는 것을 말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도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수업할 때 다지세요라는 말보다는 찹하세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서양 조리 방법입니다. 조리 방법은 조리 파트에서도 다뤘지만 양식에서는 특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브레이징은 먼저 센 불에서 재료를 구워 갈변 반응을 일으킨 뒤에 와인이나 육수를 넣어 건열 조리와 습열 조리를 함께 하는 방식이에요. 스튜보다는 조리 시간이 길고 결합 조직이 많은 육류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글레이징은 브레이징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재료를 굽다 보면 팬 바닥에 늘러붙은 부분이 생기죠. 여기에 와인이랑 육수를 넣어서 바닥에 붙은 것을 긁어내는 작업을 디글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때 떨어져 나온 바닥의 갈색 찌꺼기가 사실 맛의 핵심이에요. 수베드는 재료를 진공 포장한 뒤에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육류의 근원 섬유에는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중 액틴은 고온에서 질겨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베드처럼 낮은 온도로 조리하면 액틴도 부드럽게 익어 육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티네이팅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탕 조리법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래티네이팅이라는 용어로 번역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라탕입니다. 치즈 올려서 오븐에 구워 표면을 색내는 조리법이에요. 이건 다들 아시죠? 다음은 처음 설명드릴 개념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마리네이드예요. 보통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소금, 후추, 허브를 올리브유와 함께 발라두는 과정을 거쳐요. 후추나 허브 같은 향신 성분은 기름에 잘 퍼지기 때문에 고기 풍미를 살려주고 누린내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몬테입니다. 몽테라고도 많이 하는데 양식에서는 소스나 수프를 만들거나 스테이크를 구운 뒤 마무리 단계에서 버터나 기름을 한 번 더 코팅해줘요. 이 과정을 몽테라고 합니다. 이때 생각보다 버터나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서양 요리는 전반적으로 우유, 버터, 치즈 같은 유제품과 지방 사용이 많은 조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의 질감이나 풍미를 살릴 때 이런 마무리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조리 용어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리 용어 이 정도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식 실기 품목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조리를 살펴볼게요. 양식 실기는 크게 스톡, 전체 조리, 샐러드와 샌드위치, 조식, 수프, 육류, 파스타,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기뿐 아니라 필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톡조리예요. 스톡은 육수를 말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무나 파, 멸치, 다시마 같은 재료를 육수로 사용하지만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스톡 재료는 육류나 생선의 뼈예요. 시험에서 스톡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하면 뼈예요. 뼈에서 젤라틴과 풍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채소는 보통 양파, 당근, 샐러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를 미르포화라고 합니다. 비율은 2대 1대 1이에요. 양파, 당근, 샐러리 순서입니다. 양식당에 취업해서 상사가 미르포화 가져와 하면 이 비율대로 세 가지 채소를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에서도 미르포화 비율하면 2대 1대 1 꼭 기억하세요. 향신료로는 통후추, 월계수잎, 타임, 파슬리, 줄기 등을 사용해요. 이 향신료를 쉽게 건지기 위해 묶어 넣는 방법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향신료를 부케 모양으로 묶은 것을 부케 가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처럼 소창에 싸서 넣는 방식을 사세대 피스라고 합니다. 이제 스톡을 끓이는 방법을 볼게요. 스톡은 맛이 국물에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에 찬물부터 끓입니다. 또 스톡은 맑게 나와야 해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서 시머링 해줍니다. 여기서 시머링은 은근히 끓이기죠. 조리 파트에서도 배웠었죠. 이때 중요한 건 젓지 않는 거예요. 자주 젓게 되면 센 불에 끓인 것과 같아져서 국물이 탁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불순물 제거도 꼭 해줘야 해요. 국자나 스키머를 사용하거나 냄비 안쪽에 붙은 불순물은 젖은 타월로 제거하면 좋습니다. 완성되면 소창으로 한 번 더 걸러 마지막으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어차피 걸을 거니까 하고 중간에 제거를 안 하면 아무리 걸러도 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스톡은 다른 음식에 사용하는 기본 육수이기 때문에 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빠른 금속 기물에 담아 빠르게 냉각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톡은 색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재료를 그대로 넣고 끓이면 화이트 스톡이 되고, 뼈나 채소를 먼저 구워 마이야르 갈변 반응을 일으킨 뒤에 끓이면 브라운 스톡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방법은 원래 서양 조리법이에요. 또 지중해 지역은 해산물 요리가 발달해 있어서 해산물을 데칠 때도 그냥 데치지 않고 육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이 스톡을 부용이라고 해요. 부용은 넣는 재료에 따라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크루 부용이에요. 크루브용은 채소 부케 가르니 그리고 레몬즙 같은 산성 액체를 함께 넣어 만든 육수입니다. 실제로 실기 시험에서 해산물 샐러드나 슈림프 까나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스톡은 뼈, 향, 투명도, 색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요. 시험에서 완성된 스톡의 문제점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먼저 본체, 바디감은 뼈와 채소의 양과 균형이랑 관련이 있고, 향은 재료의 양과 조리 시간이 영향을 주고요. 투명도는 시머링을 하지 않았거나 불순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색은 재료를 얼마나 잘 구웠는지와 관계가 있죠. 특히 브라운 스톡이 연하게 나왔다면 덜 구워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조리로 넘어갈게요. 전체 조리는 영어로는 에피타이저, 프랑스어로는 오브데브르라고 해요. 특히 오브데브르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전체 요리는 식사 전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식욕을 돋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많지 않고 맛도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돼요. 전체 요리는 보통 주재료에 콩디망을 곁들여 제공해요. 콩디망이란 음식의 맛을 보완해주는 양념이나 소스를 말합니다. 시험에서 전체 조리의 양념은 하면 콩디망입니다. 전체 요리는 식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가볍고 신맛 위주로 만들어져요. 이제 콩디망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비네그레트가 있어요. 비네그레트는 오일과 산성 액체의 비율이 3대 1인 드레싱이에요. 여러분들이 샐러드 드실 때 흔히 접하는 오리엔탈 소스가 바로 이 비네그레트 계열입니다. 기본은 올리브유 3에 식초를 1, 여기에 소금, 간장, 다진 마늘 등을 더해 만들어요. 이 비율을 바탕으로 채소를 넣으면 채소 비네그레트, 레몬 중심이면 레몬 비네그레트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오리엔탈 비네그레트는 간장, 마늘 같은 동양식 재료를 사용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양식에서는 보통 오일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해요. 이 올리브유도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등급이 곧 품질이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리브유의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순서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정제 과정이 거의 없거나 짧아 가장 품질이 좋고 향과 풍미가 뛰어나요. 반면 퓨어는 정제 과정을 가장 여러 번 거쳐 향과 풍미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도 콩디망으로 사용되는데 전체 요리에서는 식초나 레몬즙을 더해서 신맛을 강화해서 사용을 해요. 살사는 잘게 다진 재료에 과일이나 향신료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조미한 콩디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살사가 있고 나초나 타코에 곁들여 먹는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발사믹 소스는 발사믹 식초를 오래 졸여 만든 소스로 신맛이 있어서 콩디망으로 자주 사용이 돼요. 시험에서는 콩디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엔초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체 요리는 콩디망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플레인 요리는 생야채, 생해산물처럼 콩디망 없이 그냥 제공되는 요리고요. 여기에 콩디망을 곁들이면 드레스드 요리가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전체 요리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전체 요리는 역시 샐러드죠. 여기서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샐러드에 사용하는 소스는 드레싱이라고 하고 전체 요리에 사용하는 양념은 콩디망입니다. 시험에서 샐러드 소스는 전체 요리 소스는 하면서 나오니까 정확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타르타르는 육회나 해산물을 잘게 다져서 양념을 곁들인 요리예요. 실기 시험에서는 참치 타르타르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스푼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럭비공 모양으로 성형하는데 이 모양을 퀸넬이라고 해요. 시험에서 간 고기나 간 달걀을 럭비공 모양으로 만든 것은 하면 퀸넬입니다. 칵테일은 작은 컵에 담아 먹는 전체 요리예요. 까나페는 빵이나 크래커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린 요리고 실기 시험에서는 슈림프 카나페를 만들게 돼요.
렐리쉬는 채소를 잘게 다져 절인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올리브 절임, 오이 절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스터프드 에그는 삶은 달걀을 반으로 갈라 노른자를 꺼낸 뒤에 이걸 으깨서 마요네즈나 양념과 섞어 다시 흰자에 채워 넣은 요리예요. 시험에서 스터프드 에그 만들 때 도구를 물어보는데 마요네즈와 섞은 노른자를 다시 흰자에 채울 때 짤주머니를 이용합니다. 시험에서는 각 전체 요리가 어떤 형태의 요리인지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샐러드 조리로 넘어갈게요. 샐러드는 방금 배운 전체 요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리예요. 식사 전에 제공되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는 재료 구성에 따라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바탕, 본체, 드레싱이에요. 먼저 바탕은 샐러드의 기본이 되는 재료로 주로 양상추, 로메인 같은 샐러드 채소가 사용됩니다. 시험에서 샐러드 채소라고 말하면 바로 이런 잎채소류를 의미합니다. 샐러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소 손질이에요. 채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야 해요. 시험에서 담가 세척한다라고 나오면 땡입니다. 세척 후에는 수분을 100% 완벽하게 제거해야 해요. 수분이 남아있으면 드레싱이 묽어져서 맛이 떨어질 수 있죠. 정선은 손이나 칼로 할 수 있지만 손으로 뜯는 것이 가장 좋고요. 칼을 사용하면 단면이 빨리 변색됩니다. 또 세척한 채소는 넉넉한 통에 보관해야 해요. 빽빽하게 눌러 담으면 채소 상태가 금방 나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샐러드, 오이 샐러드처럼 잎채소가 아닌 일반 채소도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체는 바탕 위에 올라가는 재료로 육류나 해산물, 달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샐러드에는 보통 드레싱을 곁들여 제공하는데 드레싱의 양은 주재료의 10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드레싱은 미리 버무리지 않고 먹기 직전에 버무리거나 따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샐러드는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어요. 순수 샐러드는 한 가지 종류의 재료만 사용한 샐러드예요. 예를 들어 양상추 샐러드, 감자 샐러드, 사과 샐러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린 샐러드는 양상추, 로메인 같은 샐러드 채소만 사용한 샐러드예요. 여러 가지 샐러드 채소를 섞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상추 샐러드는 한 가지 재료이기 때문에 순수 샐러드이면서 동시에 잎채소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린 샐러드에도 해당합니다. 혼합 샐러드는 채소에 육류나 해산물 같은 재료를 섞은 샐러드예요. 여러분들은 실기시험에서 포테이토 샐러드, 사과로 만든 월도프 샐러드, 해산물 샐러드를 만들게 되실 거예요. 감자 샐러드에는 양파가 들어가고 사과 샐러드에는 견과류, 해산물 샐러드는 샐러드 채소에 해산물이 들어가서 모두 혼합 샐러드에 해당됩니다. 더운 샐러드는 재료를 따뜻하게 제공하는 샐러드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샐러드 채소만 사용하는 경우는 무슨 샐러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샌드위치 조리로 넘어갈게요. 샌드위치는 재료 구성에 따라 빵, 스프레드, 속재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스프레드는 빵에 바르는 마요네즈, 버터 같은 것을 말하죠. 시험에서는 스프레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프레드는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빵과 속재료를 잘 어울리게 하고 빵과 속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 역할도 해줘요. 또 속재료의 수분이 빵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 빵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코팅제 역할도 합니다. 시험에서 스프레드의 역할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샌드위치는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픈 샌드위치는 말 그대로 열려있는 샌드위치예요. 빵 위에 속재료를 올리고 위에 빵을 덮지 않은 형태예요. 전체 요리에서 배운 까나페가 바로 오픈 샌드위치에 해당합니다. 클로즈드 샌드위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샌드위치예요. 속재료를 위아래 빵으로 감싼 형태죠. 실기 시험에서는 BLT 샌드위치와 햄버거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BLT 샌드위치는 이름 그대로 B 베이컨, L 레터스, 양상추, T 토마토가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필기 시험에서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를 사용한 샌드위치는 하면 BLT 샌드위치입니다. 다음은 핑거 샌드위치예요. 이름 그대로 손가락 크기만한 한입용 샌드위치입니다. 주로 전체 요리나 티타임에 제공돼요. 마지막으로 롤 샌드위치는 재료를 넣고 둥글게 말아 썰어낸 형태의 샌드위치입니다. 시험에서 이건 무슨 샌드위치인가 하고 잘 나옵니다. 다음은 조식조리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밥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음식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아침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음식을 먹기보다는 평소와 같은 밥, 국, 반찬을 먹는 문화였죠. 반면 서양은 조식과 점심, 저녁의 식사 구성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조식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서양의 조식은 크게 유럽식, 미국식, 영국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조식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러시아식이 잘 나와요. 러시아식은 조식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럽식 조식부터 살펴볼게요. 유럽식 조식은 조식용 빵과 커피나 차, 주스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조식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조식하면 유럽식입니다.
단 미국식 조식은 유럽식보다 조금 더 무거운 조식이에요. 구성을 보면 빵, 달걀 요리에 해시포테이토 같은 감자 요리, 그리고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육류, 음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영국식 조식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식이에요. 구성은 빵에 달걀, 감자, 육류, 여기에 생선까지 포함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무거운 조식하면 영국식입니다. 그리고 브런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침 블랙퍼스트와 점심 런치를 합친 식사로 아침과 점심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식 메뉴와 가벼운 식사 메뉴가 함께 제공되고 요즘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말에 브런치를 즐겨 먹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저도 브런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조식에서 빠질 수 없는 달걀 요리를 살펴볼게요. 달걀 요리는 익히는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물을 이용한 달걀 요리부터 볼게요. 포칭은 데치기 조리법을 말해요. 그래서 포치드 에그 하면 수란을 말하는 거예요. 수란은 끓는 물에 달걀을 깨서 바로 넣고 짧은 시간 동안 익힌 요리예요. 수란을 만들 때의 중요한 포인트는 식초를 넣는 겁니다. 달걀을 깨서 바로 물에 넣기 때문에 흰자가 퍼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때 식초 같은 산성 성분을 넣어주면 달걀 단백질의 응고가 빨라져서 달걀이 조금 더 빨리 익고 모양이 잘 잡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보일드 에그예요. 보일드 에그는 껍질째 삶은 달걀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반숙, 완숙 이런 달걀들이 모두 보일드 에그에 해당하죠. 이제 건열을 이용한 달걀 요리를 살펴볼게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팬에 굽는 방식의 달걀 요리들이에요. 달걀 프라이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서 구운 요리죠. 달걀 프라이는 익힘 정도에 따라 용어가 나뉘는데 이 용어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써니사이드 업은 한쪽 면만 익히고 노른자가 위로 보이는 상태예요. 오버이즈는 양쪽 면을 살짝만 익힌 상태에 노른자는 거의 생이에요. 오버미디엄은 양쪽 면을 적당히 익힌 상태고 노른자는 반숙 상태입니다. 오버하드는 양쪽 면을 완전히 익혀 노른자까지 완숙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숙 아니면 완숙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에서는 이 익힘 정도에 따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텔 조식 파트에서 근무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워달라고 요청을 많이 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특히 오버이즈가 잘 나옵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계란을 깨서 팬에 붓고 빠르게 휘저어가며 익힌 달걀 요리예요. 다들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오믈렛은 달걀을 풀어 팬에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든 뒤 럭비공 모양으로 정리한 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오믈렛을 만들게 되는 달걀 요리가 바로 이 오믈렛이죠. 처음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계란을 한 판 이상 까보면 다들 금방 잘 만들게 되실 거예요. 필기 시험에서 럭비공 하면 오믈렛입니다. 다음은 조식빵을 살펴볼게요. 먼저 시험에서 프랑스 전통 아침 식사용 빵 이렇게 나오면 브리오슈입니다. 브리오슈는 버터와 달걀을 많이 사용해서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식용 빵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조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빵을 활용한 요리에는 팬케이크, 프렌치 토스트, 와플, 수플레가 있습니다. 이 요리들의 공통점은 생크림이나 메이플 시럽, 과일, 견과류 같은 것을 곁들여 먹는 거예요. 시험에서 반죽 자체가 달아서 곁들이지 않는다 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에그 베네딕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에그 베네딕트는 잉글리시 머핀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생긴 빵 위에 햄과 수란을 올리고 그 위에 홀랜다이즈 소스를 얹은 요리예요. 시험에서는 에그 베네딕트의 구성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홀랜다이즈 소스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리얼을 살펴볼게요. 시리얼은 차갑게 먹는 시리얼과 따뜻하게 먹는 시리얼이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하게 먹는 시리얼이에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시험에서 따뜻하게 먹는 시리얼 하면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은 귀리를 원료로 해서 물이나 우유에 넣고 끓여 먹는 죽 형태의 시리얼입니다. 그럼 차가운 시리얼들을 살펴볼게요. 차가운 시리얼은 원재료 중심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콘프레이크는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시리얼이에요. 옥수수를 얇게 눌러 만든 프레이크 형태입니다. 뮤즐리는 오트밀과 마찬가지로 귀리를 원료로 하지만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서 차갑게 먹는 시리얼입니다. 귀리를 끓이면 오트밀, 그대로 섞어 먹으면 뮤즐리예요. 다음은 올브랜 레이진 블렌이에요. 블렌이 밀기울을 말하는 거예요. 올브랜은 밀기울만 사용한 시리얼이고 레이진 블렌은 밀기울에 건포도를 섞은 시리얼입니다. 슈레드드 휘티는 통밀을 원료로 해서 밀을 압축해 비스킷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시험에서 시리얼 종류와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스프로 넘어가 볼게요. 스프를 이루는 재료의 구성은 크게 스톡과 농우제예요. 스톡은 스프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육수의 깊이가 스프의 완성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우제는 스프의 농도와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농우제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농우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버터와 밀가루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베르마니에입니다. 베르마니에는 버터와 밀가루를 생으로 섞어 반죽한 것이에요. 수프의 마무리 단계에 넣어 농도를 조절해줘요. 루는 버터를 녹인 뒤에 밀가루를 볶아낸 것이에요. 볶는 정도에 따라 색과 풍미가 달라지는데 화이트루, 브론드루, 브라운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보통 흰색 스프에는 화이트루, 연한 갈색 스프에는 브론드루, 갈색 스프에는 브라운루를 이용해 농도를 냅니다. 이 외에도 곡류나 감자 등의 전분을 이용하거나 리에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에종은 달걀 노른자에 생크림이나 우유를 섞은 것인데 달걀 노른자가 농도를 형성해줘요. 시험에서 농우제가 아닌 것은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고 베르마니에와 루이 확실한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베르마니에는 버터와 밀가루를 단순히 섞은 것, 루는 볶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프 종류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스프는 맑은 스프와 농우 스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농우 스프는 영어로 포타주라고도 해요. 시험에서는 농우 스프보다 포타주라는 표현이 더 자주 나옵니다. 먼저 맑은 스프부터 볼게요. 맑은 스프는 농우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국물이 투명하고 맑은 것이 특징이에요. 시험에서는 먼저 이 스프가 맑은 스프인지 포타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파초는 토마토를 기본으로 한 차가운 스프예요. 시험에서 차가운 스프 하면 가스파초입니다. 다음 비프 콘소메는 맑은 스프의 대표적인 예로 소고기 스톡을 기본으로 해 아주 투명하게 완성되는 스프예요. 스톡 위에 달걀 흰자, 머랭을 올려 맑게 끓인 스프입니다. 머랭을 올린 상태에서 끓이면 국물 속에 떠다니던 불순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 불순물들이 머랭 속에 달라붙어 갇히게 돼요. 이 과정에서 머랭이 청정제 역할을 하게 되어 스프가 맑고 투명해지는 겁니다. 프렌치 어니언 스프는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한 뒤에 끓이는 스프예요. 미네스트로니 스프는 채소와 베이컨, 파스타를 넣고 끓이는 스프입니다. 채소, 베이컨, 파스타 하면 미네스트로니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파스타는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작은 파스타이거나 파스타를 잘게 잘라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미네스트로니는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찌개처럼 남은 채소를 활용해 끓이는 서양식 스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프 콘소메 프렌치 어니언 스프, 미네스트로니 스프는 실기 시험에서도 만들게 됩니다. 부야베스는 여러 종류의 생선과 해산물을 사용해 만든 어페르 스프예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많이 해먹는 스프고요. 옥스테일 스프는 속꼬리를 사용한 스프예요. 속꼬리에서 젤라틴 성분이 나와서 국물이 다소 걸쭉해 보이지만 농우제를 사용한 스프는 아닙니다. 다음은 포타주, 농우 스프를 살펴볼게요. 앞에서 본 맑은 스프와 달리 포타주는 농도가 있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는 스프입니다. 먼저 피레 스프는 별도의 농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 자체를 갈아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전분 성분으로 농도를 내는 스프입니다. 재료의 양과 전분 함량이 스프의 농도를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피레 스프로 비스와즈가 중요해요. 비시즈와즈는 감자를 사용해 끓인 후에 식혀 먹는 스프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감자가 포인트입니다. 프랑스 비시 지역에서 많이 먹던 스프라서 비시 지방식 스프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크림 스프는 우유와 생크림을 넣어 끓인 뒤 화이트루로 농도를 맞춰 하얗고 부드럽게 만든 스프예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넣으면 브로콜리 크림 스프, 버섯을 넣으면 머쉬룸 크림 스프가 됩니다. 벨루테 스프는 스톡에 화이트루를 넣어 만든 스프예요. 크림 스프와 가장 큰 차이는 유제품 사용 여부예요. 그래서 벨루테 스프는 크림 스프보다는 더 가볍고 색은 조금 더 진합니다. 비스크 스프는 새우나 게 같은 각각류 껍질을 으깨 끓인 후 룰을 넣어 농도를 맞춘 스프예요. 각각류 스프 하면 비스크입니다. 각각류 껍질에는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차우더 스프는 어페르 스톡에 룰을 넣어 끓인 스프로 대표적으로 피시 차우더 스프가 있습니다. 이 스프는 실기시험에서도 직접 만들게 돼요. 마지막으로 갈색 스프를 보면 고기를 진하게 구워서 비프 스톡을 낸 뒤에 룰을 넣어 끓이는 스프예요. 이때 스프의 색이 전체적으로 진하기 때문에 보통 브라운 룰을 사용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이 갈색 스프 계열로 비프 스튜를 만들게 되는데 스튜는 스프와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갈색 스톡과 브라운 룰로 대표적인 실기 품목입니다. 다음은 육류 조리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스테이크 조리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스테이크용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시험에 나오는 부위는 등심, 채끝, 안심입니다. 등심과 채끝은 살이 비교적 연하면서 근육 사이에 지방이 고르게 퍼져 있는 부위예요. 이 지방이 고기를 구웠을 때 녹아들면서 풍미와 육즙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살과 지방의 균형이 좋아 스테이크용으로 아주 적합한 부위예요. 반면 안심은 지방이 적어서 등심과 채끝에 비해 풍미는 다소 약하지만 소의 부위 중 운동량이 가장 적은 부위에 해당해요. 그만큼 근육 섬유가 매우 곱고 고기 자체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 스테이크용으로 사용합니다. 스테이크는 익힘 정도에 따라 레어, 미디엄, 미디엄 웰, 웰던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순서는 덜 익은 상태에서 점점 더 익은 순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덜 익었다, 적당히 익었다, 완전히 익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익힘 상태를 명확한 용어로 구분합니다. 시험에서는 스테이크 익힘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오니까 이 다섯 가지가 익힘 단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파스타 조리로 넘어갈게요. 파스타는 특정한 면 이름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모든 이탈리아식 면 요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파게티 면이라고 부르지만 스파게티는 파스타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파스타면의 핵심은 밀의 종류예요. 밀은 글루텐 함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연질 소맥과 경질 소맥이에요. 파스타에 사용하는 밀은 경질 소맥입니다. 연질 소맥은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밀을 말해요. 우리가 평소 쓰는 박력분, 중력분의 원료로 부드럽고 잘 부셔져서 파스타용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파스타면으로 연질 소맥 나오면 바로 땡입니다. 반면 경질 소맥은 글루텐 함량이 높은 밀이에요. 탄력이 있고 쫄깃해서 파스타에 사용하고 경질 소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파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밀은 듀럼밀입니다. 듀럼밀은 가장 단단한 밀이에요.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이 매우 높지만 다른 밀과는 글루텐 성질이 조금 달라서 잘 늘어나기보다는 단단하게 구조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듀럼밀은 보통 거칠게 재분하고 이렇게 재분한 밀가루를 세몰리나라고 합니다. 이 세몰리나는 가열해도 쉽게 퍼지지 않고 중심을 단단하게 유지해서 겉면 파스타에 가장 적합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흔히 보는 겉면 파스타는 대부분 듀럼밀 세몰리나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듀럼밀을 제외한 다른 경질 소맥을 아주 곱게 재분하면 강력분이 돼요.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높고 글루텐이 잘 늘어나며 탄성이 좋아 생면 파스타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경질 소맥에 소금, 달걀, 오일 등을 더해 반죽을 만들고 성형하면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파스타 면 삶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파스타는 주로 길이가 긴 면이 많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냄비를 사용해야 해요. 물은 면의 약 10배 이상 충분히 잡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 끓여야 합니다. 면 자체의 기본간을 배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면이 서로 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잘 저어줍니다. 파스타 익힘 정도는 알덴테가 가장 좋은데요. 알덴테란 면이 씹었을 때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지는 상태로 면이 잘랐을 때 아주 가느다란 흰심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시험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덜 익혀 삶는 이유는 팬에서 소스와 함께 버무리면서 추가로 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면수 활용이 중요한데요. 면수는 면 삶고 남은 물을 말해요. 파스타를 삶는 과정에서 면 속의 전분 일부가 면수에 빠져나와요. 그래서 면수에 녹아있는 전분은 파스타 소스의 농도를 맞춰주고 소스와 면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스를 만들 때 면이 덜 익은 부분에서 나온 전분과 면수를 활용해 농도를 잡아주면 면과 소스가 따로 놀지 않고 면에 자연스럽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파스타 종류를 살펴볼게요. 파스타는 모양에 따라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정리할게요. 스파게티는 가장 기본적인 면이에요. 굵기는 약 2mm 정도입니다. 탈리아텔레는 적당한 길이와 널쩍한 형태의 면이에요. 탈리올리니는 탈리아텔레보다 더 가는 면이에요. 라자냐는 널쩍하게 네모로 자른 면이에요. 겹겹이 쌓아 오븐 조리에 많이 사용되고 오레키에테는 작은 귀처럼 생겨서 안쪽 면이 주름 잡혀 있어 소스가 잘 고여요. 파르팔레는 나비 넥타이, 나비가 날개를 편 모양이고 푸실리는 나사 모양으로 홈 사이로 소스가 잘 묻어요. 펜네는 짧은 원통형으로 사선으로 잘린 단면이 특징이고 라비올리는 속을 채운 만두 형태의 파스타입니다. 시험에서는 파스타 종류와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나온 표현들로 정리를 했던 거니까 이 표현들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스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양식에는 5대 모체 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체 소스란 다른 소스들의 기본이 되는 뿌리 소스를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기본으로 각종 양념장이 파생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베샤멜 소스가 있어요. 베샤멜 소스는 루에 우유를 넣어 만든 대표적인 흰색 소스예요. 이 소스를 기본으로 해서 크림 소스, 모르네 소스 같은 파생 소스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벨루테 소스는 스톡에 화이트를 넣어 만든 소스로 베샤멜과의 차이는 유제품 사용 여부예요. 그래서 베샤멜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파뇰 소스예요. 에스파뇰 소스는 갈색 육수에 룰을 넣어 만든 진하고 깊은 맛의 소스예요. 시험에서는 브라운 그래비 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스 중에서 스테이크 찍어 먹는 소스, 데미글라스 소스 역시 이 에스파뇰 소스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 소스인데요. 토마토를 기본으로 만든 소스로 산미와 감칠맛이 특징이에요. 실기 시험에서는 이탈리안 미트 소스를 만들게 되는데
다진 고기와 채소, 토마토 소스를 사용해 만드는 이 소스는 볼로네즈 소스라고도 불립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이탈리안 미트 소스 하면 볼로네즈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홀랜다이즈 소스는 달걀 노른자에 버터를 녹여 유화시켜 만든 소스예요. 이 소스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 소스예요. 실기 품목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오데모체 소스가 아닌 것은 하면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토마토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식재료예요. 특히 바질과 오레가노와 궁합이 좋아서 토마토 소스에는 이 허브들이 거의 기본처럼 사용됩니다. 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토마토는 여러 형태로 가공되어 사용되는데 그중 토마토 페이스트와 홀토마토를 살펴볼게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토마토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농축한 형태예요. 토마토는 원래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고형분 함량이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페이스트는 수분을 거의 제거해 고형분 함량을 약 25%까지 끌어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질감이 아주 되직하고 고추장과 비슷한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토마토 홀은 토마토 껍질만 제거한 통조림 형태로 토마토 원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토마토 껍질은 요리할 때 질기고 식감을 해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한 상태로 가공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 가공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 절약도 가능하고 장기간 보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생토마토를 직접 손질하고 껍질을 벗긴 뒤 오래 조리는 과정을 가공 토마토를 사용하면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는 보통 볶아서 사용하는데 이는 토마토의 신맛을 제거하고 맛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조리 과정입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소스나 수프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버터나 올리브유를 둘러 코팅하는 것은 정답은 2번 몽테입니다. 서양 조리에서는 마무리 단계의 이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프 조리 시 주사위 모양으로 써는 방법은 정답은 1번 큐브입니다. 미르포화에 들어가는 양파, 당근, 샐러리의 비율은 정답은 1번입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 비율은 2대 1대 1이에요. 전체 요리에 사용되는 콩디망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엔초비입니다. 엔초비는 서양식 멸치 젓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디망은 짠맛보다는 주로 신맛이 위주예요. 콩디망이 의미하는 말은 정답은 1번 양념입니다. 콩디망은 전체 요리의 소스, 양념을 뜻해요. 시리얼 종류 중 더운 시리얼로 길이를 볶은 후 거칠게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식품으로 육수나 우유를 넣고 죽처럼 조리해서 먹는 시리얼은 정답은 4번 오트밀이에요. 차가운 길이는 뮤즐리, 따뜻한 길이는 오트밀. 각각류 껍질을 으깨어 채소와 함께 완전히 우러나도록 끓여낸 스프는 정답은 2번 비스크입니다. 각각류 껍질하면 비스크예요. 다음 중 버터와 밀가루를 동량으로 섞어 만든 농우제는 정답은 4번 베르마니에입니다. 베르마니에와 루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베르마니에는 단순히 버터와 밀가루를 생으로 섞은 것, 루는 볶은 거예요.